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일상 회복, 올 가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5월쯤이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쯤엔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5월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모든 논의는 위원회 혹은 또 각 본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자료가 그때까지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동절기 2023년 아마도 10월 11월쯤에 시작되리라고 보는 그 동절기까지는 일반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논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는 현재 심각 단계가 다음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가 되고 경계가 주의 단계가 되고 했을 때에 조금 더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겠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확산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화장터에 시신이 너무 많아 부근 공터에서 임시로 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가 제대로 소각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화장터의 긴 대기줄과 시신 방치 등은 코로나19 감염이 폭발한 중국의 최근 모습입니다. 해제 기대가 컸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된 건 중국의 이런 상황 탓이 큽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벌인 뒤 순식간에 퍼진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사망률이나 입원율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상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역시 확산하는 점 등도 비상사태 해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The committee has advised me that, in its view, COVID-19 remains a global health emergency, and I agree.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말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3년을 넘기게 됐습니다. 비상사태는 세계보건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입니다. 비상사태 해제 여부는 석 달 뒤에 열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이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각 분야가 퇴보하고 국민께서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자신이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또 밟힌다 한들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다음 달 4일 서울 시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다음 달 4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행사는 1시간가량 진행되며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직접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대선 패배에 따른 정치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고 한 데 대해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수사협조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겠다는 이재명식 정치투쟁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관련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지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의 비방전과 수싸움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의원이 조직력을 앞세워 새몰이에 나서자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로 맞불 전선을 형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말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으로 조직력을 과시한 김기현 의원은 전통적 텃밭인 서울 강남 지역을 찾아 풀뿌리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친윤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서 대통령실과의 안정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티격태격 안 하고 대통령하고 다른 소리 하면서 당내 분란 일으키는 것 없이 잘 서로 간에 의견 맞추어서 여당 주류 의원과 상당수 당협위원장 등 당내 조직력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애둘러 보여준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역 의원 가운데 안 의원을 지지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 이후 합당을 통해 당에 들어온 안 의원보다 자신의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걸 내세우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보수당은 품격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당의 오랜 전통과 지켜왔던 그런 예의 범죄를 우리 스스로. 이에 맞선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와 중도 확장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함께 당권 도전에 나선 경쟁자 윤상현 의원의 인천 지역구 사무실에 직접 모습을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당대표 뽑는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수도권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가.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을 치를 경우 연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내편 공천의 근원지는 영남이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공천 파동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영남입니다. 영남에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요. 멀쩡하게 잘하는 의원 잘라내버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 연대를 통해 조직력의 열세를 만회한 뒤 중도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란 겁니다. 이처럼 양강 후보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일과 3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개파 간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 지도부의 일원인 만큼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오는 3월에 치러질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선관위가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자에 대한 컷오프 규모를 확정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늘 오전 10시 반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본 경선에 진출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숫자 또 컷오프 방식 등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컷오프 규모는 보통 4-5명 수준이지만 이번에는 서너 명, 또 최고위원은 8명에서 1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1,000억 원 등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칼바람 한파 속에도 보일러를 켜기 부담스러운 나날. 뽁뽁이에 수면 양말, 전기장판으로 중무장하고도 다음 달 청구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수 비용이니까요. 네. 이른바 난방비 폭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진행되던 국무회의는 차관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폭 확대를 위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 등 모두 1,800억 원의 긴급 예산 투입이 일사천리 심의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파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국민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의 다름 아니라는 점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1,0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통상 이튿날 오전에 하던 결제를 채 5시간도 되지 않아 처리한 건데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부담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최대 160만 가구 일부 취약계층에만 적용되면서 정책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불거집니다. 이런 지적 속에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한파 속에 2월 난방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될 거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난방비를 아낀 가구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환자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은 한시적으로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한파만큼 매서운 난방비 민심 속에 여야는 서로가 책임이 있다며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의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전기요금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탓입니다. 대통령실은 난방비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정책과 홍보로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 2월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가뜩이나 추운데 난방비 인상으로 힘겹게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긴급 자금을 투입해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어린이 20여 명이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곳에 이달 난방비는 23만 5천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시에서 주는 운영비는 한 달 140만 원. 이 돈으로 난방비 등 관리비와 교육비까지 모두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난방비가 갑자기 올라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비용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깎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프로그램비 아이들한테 직접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경로당은 지난해 완공된 아파트 단지에 있어 시설은 훌륭하지만 실내는 별로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10만 원이던 난방비가 이번 달에는 20만 원으로 올라 운영비가 빠듯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어쩌면 이게 힘들죠. 여기 저기 지원금으로 나와서 이거 부식비로 쓰라는 거 그걸로 내고 또 이거 안 되죠. 경기도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숙인 등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0억 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으로 취약계층 43만 5천여 명, 시설 6천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노인과 장애인,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기존보다 2배 정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노숙인 시설 18곳에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운영 중인 긴급복지 한라인 전화를 통해 난방이 어려운 가정이나 시설 등을 찾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나머지 서울 모범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가 협조할 경우 최대 400원으로 예정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공공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여야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레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만날 예정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현을 약자로 보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TBS를 떠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장현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불가 예측적인 손해와 손실을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공영방송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다루면서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또 특정 정파의 논리를 옹호하고 전파하는데 그 전파를 그동안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셨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이었는데 지금 여러 사진들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정말 밝게 마스크를 벗고 또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눈만 보고 표정을 유추하다가 아이들이 밝게 웃는 표정을 보니까 보는 사람까지 마음이 좋아집니다. 네.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에는 초등학교 체육관과 또 교실 안의 모습이 실려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원하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벗어보자라고 말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벗지 않는 친구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회원의 모습이 실려 있었는데요. 운동할 때 숨쉬기가 불편하고 또 땀에 젖어서 불쾌해하던 회원들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 어제도 관련 소식을 저희가 전하면서 특히 지하철 역사의 모습은 어떨까 궁금했는데 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탑승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 객실 안으로 탑승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용객들은 역사에 들어서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요. 한국일보에 실린 신도림역의 사진을 보면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하나하나 다 봤더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는 게 번거롭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나는 벗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편 오른쪽 사진이죠. 동아일보에는 멈춰있는 기계 사진도 실려 있었는데요.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 시설이 멈춘 모습입니다. 제조업체 측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도 없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고사 위기라며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네, 희비가 좀 극명하게 엇갈린 것 같은데 관련 업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또 하나의 지금 변화가 예고돼 있는데 택시 요금이 지금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게 되는데요. 26.3% 인상이 되는 거고요. 기본요금 적용 구간이 2km에서 1.6km로 줄기 때문에 체감되는 비용 상승폭은 아마도 더 클 전망입니다. 그리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에도 소폭 변화가 있는데요. 100원씩 오르는 기준이 거리는 1m, 시간은 1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내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는 12월에 이미 심야 요금은 조정했단 말이죠. 심야에는 훨씬 더 비싸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탄력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오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를 기본 요금에 적용하면 해당 시간에는 택시를 타게 되면 6,700원부터 가격이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택시 대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야 시간에 타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 요금도 8년 만에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300원에서 최대 400원 정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절약하기 힘든 필수 요금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뭐 물가와 관련된 얘기 같은데 킬로그램 세일,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고 파는 방식이 어색한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킬로그램 세일, 매장을 둘러보면서 원하는 옷을 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 있는 저울에 올려서 무게대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도매시장이나 일부 대형 중고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최근 고물가와 불황이 이어지니까 이런 매장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옷을 사게 되면 확실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 실린 한 20대 소비자의 사례를 보면 치마와 카디건 등 봄옷 8벌을 샀다고 하는데요. 총 2.26kg이 나왔고 65,500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씩 계산해 보면 한 8,000원꼴로 산 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저렴한 가격을 매력적으로 느낀 20대와 30대도 많이 찾는다고 하고요. 또 송파구에 위치한 킬로그램 세일 매장 업주는 인근의 고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종종 온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의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 보호를 하려는 소비자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유행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송파구면 저희 동네 근처인데 저도 한번 좀 들러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 사진이 블랙박스 화면인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보험 사기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2017년에 7,301억 원에서 2021년 9,435억 원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보험 사기 규모는 6조 원을 넘을 거라는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험 사기라고 하면 경미한 사고를 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에 실린 사례를 보면 40대 김모 씨는 7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고의로 들이받고 또 심지어 충돌 후에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꺾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김 씨는 2009년부터 10년 넘도록 39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걸로 밝혀졌고요. 이 중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또 김 씨와 공모한 피해자 남편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차 흉포화하고 또 다양해지는 보험 사기에 대해서 법조계와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사기를 전담으로 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관련 처벌도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유성호텔, 뭐 온천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추억의 장소가 아닐까 싶은데 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전의 대표 호텔 중 하나죠. 이 유성호텔이 지난 1915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109년 동안 영업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이나 국가대표 선수 등이 머물기도 했고요. 특히나 1994년 유성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어진 영업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내년 3월에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올 3월이 아니고 또 내년 3월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추억이 있는 분들은 좀 한 번씩 찾아가 볼 시간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영향이 컸던 건가요? 그게 가장 큽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이 온천을 찾지 않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유성호텔 이용객도 줄게 됐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한 뒤에 점차 적자 누적액이 커졌고요. 현재 호텔 자산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빌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유성호텔의 운명, 문을 닫긴 하지만 그 이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건물을 헌 뒤에 새로운 호텔을 지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신 시설의 호텔이 들어서면 유성 온천지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일부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신 시설에 대한 기대감도 크긴 하겠지만 100년이 넘은 곳이 사라진다라는 아쉬움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춘제 연휴 뒤 우려됐던 농촌 감염 확산은 없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직접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취소하길 바란다고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불과 한 달 전 병원과 장례식장 앞에 섰던 긴 줄은 공항과 기차역, 관광지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3년 만에 재현된 인구 대이동에 농촌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방역 당국은 춘제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런 일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春节期间农村地区的疫情总体平稳，没有出现疫情上升的情况。 지난해 12월 방역 조치 완화 이후 발병 통계를 내놓으며 감염 상황이 막바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열 진료소를 찾은 환자 수는 이미 지난달 23일 정점을 찍었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1월 초에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仍旧呢是以这个 BA.5.2 和这个 BF7 为主，没有发现新的变异株输入。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발표한 수치를 보더라도 감염에서 중증 악화까지 2주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춘제 기간 농촌 지역에 감염 확산이 없었다고 단정 짓긴 이른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병원 밖의 상황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에 의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그 이틀 만에 일본에만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延长暂停签发中国公民赴韩国的签证措施感到遗憾。我们希望韩方尽快取消不合理的做法。 이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온전히 우리나라만을 겨냥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걸릴 만큼 다 걸렸다는 발표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일본 정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일본은 관광업계 큰손인 중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영토 문제를 놓고는 갈등이 여전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국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그 뒤 음성증명서도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 중임에도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침을 바꾸자 일본에 오는 사람이 늘면서 변이 등이 유입될까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맞대응으로 내놓은 비자 발급 중단을 풀자 일본은 검역 조치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我が国の水際対策の臨時的な措置につきましては、当面現在の措置を行いながら、中国の感染状況等を見つつ柔軟に対応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계속 요구해왔다면서도 비자 발급이 다시 이뤄진 과정은 외교상 논의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두 나라가 왕래가 멈추는 상황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완화가 경기 회복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 한 해 1,000만 명 가까이 왔던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2% 수준으로 격감하면서 관광업계에 타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一日も早く日本にお越しいただけるようになるのが一番ベストの状況ではあるのですが、他の国のお客様に楽しんでいただけ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すので、そういうお客様に助けられながらもうしばらく我慢を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면서도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의 매일같이 이 지역에 들어온 중국 해경 선박이 새해 들어서도 계속 진입하자 해상보안청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FOMC 정례회의 앞두고 하락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FOMC 회의 앞두고 약간 경계 심리가 좀 강화됐다. 그래서 신중론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제 이제는 뉴욕 3대 증시를 본다 그러면 다우지수가 한 0.77% 하락했고요.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3%, 나스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가까이, 그래서 1.96% 이제 각각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경계 심리가 좀 강화됐다고 볼 수가 되겠는데,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조정 압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상정하고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뭐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1월 달 들어와서 오히려 그 예상을 깨고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들어와서 27일까지 봤을 때에 다우지수가 2.5% 올랐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6%, 나스닥이 무려 11%나 올해 들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예상을 다 깬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이제는 금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제는 물가의 영향인데 생각을 깨고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둔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이 나왔던 게 그러면은 금리 동결이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시장 일각에서는 뭐 3월에도 동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언제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봤을 때 하반기,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채권 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주가가 오히려 이제 더 오르게 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앞두고 그만큼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압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3대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의 한 20% 되는 주가들이 이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주가의 향배는 역시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서울 택시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자, 4월부터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올라서 이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폭을 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있었죠. 정부가 도와주면 조정을 좀 요금을 실제로 인상하는 거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뭐 대중교통 요금 굉장히 많이 이제는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대중교통을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사실 좋진 않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다 그러면 일단 택시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거리가 이제는 2km 돼 있고 기본 요금이 3,8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단위당 요금도요 132m당, 그다음에 31초당 100원씩 오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바로 이제 오르게 되는데, 조정안 본다 그러면 기본 거리가 1.6km 좀 줄어들죠. 근데 기본 요금은 더 커집니다. 4,800원. 그다음에 131 메타당, 그다음에 30초당 또 100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야 할증 요금도 사실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증 요금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부터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밤 12시부터였죠. 자정부터였는데 밤 10시로 이제 당겨졌고요. 특히 이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이 20에서 40% 올라갔기 때문에 뭐 새벽에 택시 타시는 분들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는 이건 중형 택시 얘기거든요. 대형이라든지 모범도 이번에 이제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 요금이 6,500원인데 7,000원으로 이제 또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스럽고요. 특히 이제는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근데 버스와 지하철도 지금 이제는 4월부터 지금 노력은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4월부터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뭐 스케줄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은 이제 4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는 65세 이상 분들의 무임승차, 뭐 정확히 얘기하면 무임수송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국세로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국회에선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제는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운행을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만약에 정부가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요금 폭 지금 보면 시장에서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상을 깼죠. 원래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부담되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이 요금 인상폭을 좀 조정할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 대한 압력을 좀 주고 있다, 서울시가. 그래서 과연 이제 기재부의 전환적인 판단이 나올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행대로 된다 그러면 뭐 택시비 오르죠.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좀 무겁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좀 떠안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문제, 난방비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제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대책이고 이제 윤 대통령이 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우려스러운 게 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해서 제가 뭐 YTN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짜져 있거든요. 이게 뭐 117만 가구 좀 넓힌다 그러면 한 16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그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 큰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 이런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사시는 분들 세대원 특정 기준도 있어요. 그 안에 뭐 영유아가 있다든지 노인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임산부가 있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사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7만 명, 좀 넓게 보면 16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서민들이라든지 나머지 중산층은 사실 이거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상공인들도 이거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연료비 폭탄 맞았거든요. 특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계속 틀잖아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전기료도 크게 오르다 보니까 뭐 계속적으로 이런 뭐 난방이라든지 전기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 이거 도와줘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중산계층도 이 부분에 대한 바우처의 어떤 범위를 좀 넓혀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이제 목소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또 않은 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원해야 될 대상은 많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에너지 바우처의 폭을 늘려줄지는 이번에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난방비 폭탄에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가스공사 미수금이 지금 9조 원으로 불어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을 앞으로 뭐 3배 정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2분기에 또 오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2분기, 왜냐하면 1분기는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미수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자꾸 이제 언론에 표현했을 때 미수금이 9조 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는 개념이 이제 가스공사는요, 사실 이제 손실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비싸게 사서 원가 이하로 싸게 팔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손실이 아니라. 그럼 미수금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상채권 얘기거든요. 나중에 걷어들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9조 원이라는 전제 조건, 그다음에 3배를 올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올해 안에 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조건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3배를 올려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미수금을 9조 원을 다 회수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론에서 표현했을 때 이제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스 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미수금을 올해 안에 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배까지는 올려야 돼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래까지 한 해 그 미수금을 다 걷어들일 그런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 가스공사 쪽에서 가스 요금을 올리기 위한 당위성에서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래서 2026년까지는 조금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5배, 한 1.9배 정도는 이제 올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가스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1분기는 동결했고요. 2분기에는 가스 가격까지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한 1.5배 정도는 아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이제 가스 가격 때문에 억눌리고 계시는 이제 서민들, 특히 이제는 영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스 요금까지 오르게 되고 전기 요금도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힘든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계속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폭 할인을 했는데 포드도 전기차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쵸.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이렇게 물건값을 싸게 팔면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특히 영업이익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원가 자체가 사실 이제는 좀 낮아지면 좋겠는데 원가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낮춘다? 그럼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가격을 다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이제 매출이 그만큼 좀 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제는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고육직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선도 업체는 사실 이렇게 가격 비용 우위 전략이라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경쟁 우위 전략에 보면은 비용 우위 전략을 해서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은 이걸 감당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도 사실 이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데 이제는 뭐 말 그대로 경쟁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도 업체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후반 업체들이 수익에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포드가 가격 인하를 같이 단행을 했는데 한 8% 정도 가격 인하를 했는데 과연 테슬라처럼 이제 비용 우위 전략을 써서 버틸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과연 후반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또 현대기아차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테슬라가 가격 떨어뜨리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보조금도 못 받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은 뭐 테슬라 가격 인하하고 그다음에 뭐 포드 가격 인하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의 또 수출 경쟁력이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금 조치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고금리의 이자 폭탄을 맞은 영끌족들의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분석한 미등록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14%. 원금의 4배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면서까지 빌려간 금액은 평균 382만 원입니다. 정부가 소액이 급한 서민들을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연 15.9%로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작합니다. 이미 연체가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고 만기 1년 동안 100만 원을 빌릴 경우 이자는 13,000원 정도입니다. 고금리로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개인 사업자와 신용대출 연체율 상승폭이 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도 0.03%포인트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태가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부실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직이나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만 가능했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70% 이상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대상 주택 가격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던 저금리 대환 대출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늘렸습니다. DTI 70% 이상이고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최대 3년 동안 상환유예가 허용되는 채무조정 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안은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파 속 술에 취한 사람을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서 경찰이 추위를 피하러 온 70대 여성을 지구대에서 끌어내 논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비슷한 일이 알려진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수유동의 한 다세대 주택. 지난해 11월 마지막 날 이곳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집 대문 안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건 주택 위층에 새들어 살던 60대 남성 A씨.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1, 2년 됐을 거라고. 육부터 산 지 1년인가. 술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A씨는 사고 당일 혼자 귀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인계된 A씨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관들이 정확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그대로 돌아갔던 겁니다. 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업무 배제됐어요. 대기하게 됐어요.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앞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막차를 놓친 뒤 추위에 떨다 지구대를 찾은 70대 여성을 경찰이 쫓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겨울 바다에 뛰어든 모녀를 경찰관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7일 저녁 7시 50분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바다에 50대 A씨가 들어갔다는 20대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설득 끝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바다에 뛰어든 A씨와 뒤쫓아 들어갔던 딸이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전문의 판단에 따라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경북 봉화군 법전면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불은 주택 한 채와 임야 6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수원버스터미널 차고지에서 40대 승객 A씨가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부터 공연장과 영화관, 또 전시관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관객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아직 이르다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첫날, 영화관을 찾은 관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좀 불편해서 실내에서 많이 벗게 되긴 하겠지만 뭔가를 먹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감기도 많이 옮길 테고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밀폐된 공간은 아직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극장에서는 많은 사람들도 좀 인파가 많이 몰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감염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19로 2년 넘게 직격탄을 맞았던 업계에서는 무조건인 의무보다 자율성이 불러올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고객의 심리적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서 극장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술관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마음만은 모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미 걸렸던 경험이 있고 이제 해제한다는 소식 듣고 계속 그것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활기를 회복한 공연계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적용할 예정이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이 이제 회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제 관객들이 공연 보시기에는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전을 위해 당분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2주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 밀집, 밀접의 산밀 환경이라면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경찰단지관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붕과 건물 곳곳이 뻥 뚫렸고 잔해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괴한이 신도들과 있다가 자살 폭탄 조끼를 폭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डेड बॉडी हमने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है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자폭 공격 당시 사원에는 수백 명이 기도 중이었는데 대부분 경찰이었습니다.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यानी बिल्डिंग पुलिस छिवे दे बाकी के ढेर जख्मियान यानी नमाज गुजारो समगीर दी को तादाद पता नहीं लगी सर। AP통신은 테러 후 파키스탄 텔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원 지역이 경찰청이 있는 등 치안이 강력한 곳인데 어떻게 자폭범이 침투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 텔레반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 중단 후 11월 말과 지난달 자살 폭탄 공격을 잇따라 감행하는 등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 정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극찬했다는 인공지능 챗GPT가 미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숙제뿐 아니라 의회 연설문, 뉴스 기사까지 막힘없이 작성해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시에 규제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The United States-Israel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Act will allow us to tap into the expertise of both countries and draw upon each other's resources to explore and develop cutting-edge AI advancements. 미 하원 오친클로스 의원이 읽은 이 연설문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작성한 글입니다. 챗GPT의 법안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하원 연설문을 100단어로 작성하라고 입력해 뽑아낸 겁니다. 연설문 문장이 워낙 자연스러워 AI가 쓴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I wanted to draw attention to this technology on the floor of Congress so that policymakers can start engaging in this debate now. 아이폰 출시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를 낳고 있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출시 2달 만에 하루 이용자 1000만을 돌파하자 검색 엔진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구글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고 챗GPT로 쓴 글을 잡아내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My own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as telling me that, yeah, students, they have no doubt that their students are all using this. CNN은 기자가 아닌 챗GPT가 쓴 방송기사 문장으로 챗GPT 현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썼고 뉴미디어인 버즈피드는 챗GPT와 제휴를 맺고 기자 역할을 AI에게 맡기기로 하자 주가가 120%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AI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해킹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 의회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7도 선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고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서울 등 그밖의 수도권 지방에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3.3도, 대전이 영하 6.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이 10도, 광주가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낮 동안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대기질이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